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원래 이렇게 하면 오프닝 멘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프로그램의 이름을 못 정했습니다. 네, 아직 파일럿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이준희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잠깐 얘기를 했던 거는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뭘로 할까 하다가 그러니까 말터도 있고 해가지고 뭔가 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혼자 뭘 할까 하다가 말벗 말벗. 가장 좀 이제 무난한 제목으로 뭐 말벗 이런 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말벗 좋은데. 아니면 이제 이렇게 이런 약간 광경을 생각해 보면 말다방. 말다방.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선다방 그 짤을 좀 봤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뭔가 다방과 말벗 중에는 말벗이 조금 더 그냥 말벗이 그래도 좀 무난하죠. 네. 네. 있어는 보이는데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있어 보이려고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약간 고민되긴 말벗? 하는 것 같아요. 말벗. 아니면 좋긴 그냥 한데. 이제 뭐 문장 형식으로 뭐 하는 게 있는데 할 게 없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언어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재미없죠. 아 맞아. 바로 핵노정이고 제목 바로 딱딱해져가지고 하여튼 생각을 해봅시다. 맞아. 네. 다음에 정해보는 걸로. 다음에 이제 아까 라디오처럼 얘기한. 이제 대본 만들어야지. 이제. 뭐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아니 근데 다음은 있는 거 맞아요? 몰라요. 확실하지 않긴 한데. 다음은 녹음을 쓸 수 있어야 있는지도 몰라요. 네.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첫 번째 국어학을 공부하는 분들을 모시고 이제 팟캐스트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맨 처음에 얘기가 됐었죠? 그걸 한번 돌이켜 볼까요? 그때가 통연 뒤풀이였나요? 통연 뒤풀이. 술 먹다가 맞아. 였죠 사실상. 그쵸. 그러니까 그때는 술을 마실 대로 마시고 한 맞아. 4시 이미, 맞아. 한 20분쯤에 4시쯤 넘어서. 여기 연희동 모처 못쳐. 말해도 되는구나. GS25에서 너무 못쳐. GS25에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그때 딱 나온 게 아니고 원래 각자 좀 생각도 하고 막 이렇게 스물스물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날짜를 급 잡았죠. 근데 제가 이제 죄송하게도 날짜를 미뤄가지고 이제 일주일 뒤에 지금 모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오늘 일요일이고 연희동 모처에서 아직 밝힐 수가 없어요. 무슨 공간이에요? 여기는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모든 것과 이제 약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약간 시간과 정신의 공간, 모든 것이 단절된. 시간과 진실의 방. 와이파이 없다 했을 때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러니까 그렇죠. 요즘 5G가 나오니 세상에. 여기 지금 노트북이 3대인데 와이파이가 없습니다 지금. 자, 하여튼 모였습니다. 와이파이가 그래서 없진 않을 거예요 아마 이 건물에. 건물 당연히 네, 있지만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기만 없을 여기는 일단 거예요. 4G가 잘 안 터집니다. 일단 지금 일단 여기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3G가 최대인 건가요? 아니 그냥 안 터져요. 그냥 전화가 안 터져요. 그냥 현관 쪽으로 가야 돼요. 네. 옛날에 그 안테나 잡듯이 이게 진짜 대박이다. 손을 이렇게 뻗어야 창문 바깥으로 카톡이- 이렇게 네. 가고 그래야 대박이다. 카톡이 오고. 그런데요 네. 여기. 예. 들어오신 이상 아마 못 나갈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일단 패널 선생님들 먼저 소개를 할게요. 먼저 그러니까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찬영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뭐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고 오늘 오신 선생님 두 분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상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분의 패널 선생님이 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프닝 끝났어요. 다음 순서는 이제 근황 토크가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마지막으로 소개해주신 이준희 선생님, 네. 왜 늦으셨나요? 오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제가 본인의 결혼을 하고 오시느라 아이고. 오늘 어디서 있었어요? 그 결혼식? 신도림에서 있었는데 네. 그 결혼식 오랜만 그 조금 친한 선배가 학과 선배가 결혼을 한 거라서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네.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늦어졌어요. 음.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제가 한 30분 정도 늦었습니다. 밥이 점심이 나왔어요? 저녁이 나왔어요? 그러면?
중간쯤 되게 나왔죠. 아. 점심과 저녁의 사이. 네. 좀 늦게 드셨겠네요? 밥을? 네, 좀 늦게 먹어서 배고파 죽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굉장히 맛있었어요. 아, 네. 근래에 가본 데 중에서는 거의 탑. 아 진짜? 네. 그 정도로? 네. 뷔페? 네, 약간 일식집처럼 안에 그 요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아 진짜 하객들이 그냥 앉아있고? 네. 그래서 하객들 좋은데? 와가지고 받아가면 돼요 그냥. 그래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애초에 밥 먹는 데가 2층인 데는 전 처음 봤어요. 아, 그 네. 식당 아 자체가? 식당이 구조가 2층인 거예요? 네, 식당 구조 자체가 2층이더라고요. 그럼 뭐 밀릴 일도 없고 막 그랬겠네.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얼마 돈을 많이 안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좀 가성비 나왔네. 네, 좀 미안해가지고. 그 오늘 근황 이것도 요즘 뭐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이제 새 학기가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네, 한 달 지났는데 네. 한 달이 뭐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가지고 네. 어떻게 보냈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당연히 바쁘게 지내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내일 또 스터디가 있으시다고. 네, 내일 또 스터디가 있습니다. 요즘 동부 때는 공부 뭐 하나요? 요즘 그 내일 있는 스터디는 기초이론 스터디라고 해가지고 총론 읽고 있습니다. 아 한국어법 총론. 네, 총론 읽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또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참여를 하신 저 표준국어 문법론으로 할까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훑어봤는데 내용이 되게 좋더라고요. 뭐 네. 이미 뭐 소문이 자자하죠. 네, 네. 거기에 뭐 문제나 뭐 더 읽을 거리 이런 게 그러니까. 야, 이렇게 애를 써가지고 만들어서 그러니까 와. 아마 그걸로 그러니까 이게 원래 표준국어법론으로 대학원에서 수업을 한다는 게 사실은 뭐 원래는 잘 안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충분히. 맞아요.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최근 논문들도 다 들어가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워낙 아직 못 받았어요. 저도 네. 저는 제 돈 주고 샀어요. 오늘 가방이 좀 더 무거워지지 않을까. 아 진짜? 네, 저는 제 돈 주고 샀어요. 아 어떻게 또 그래도 뭔가 네. 좀 나는 좀 어떻게든 끝까지 버텨보다 보면은 누군가 주시지 않을까. 생기겠지. 네. 언젠가는. 희망을 가지고. 딴 분한테 좀 말을 슬쩍 해볼까 해서 언뜻 물어봤더니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샀죠 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김상민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냥 요즘에는 일단 뭐 저도 당연히 수업 듣고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뭐 읽고 준비하느라 바쁜데 그 와중에 가장 부담이 되는 거는 아시다시피 저희 지도 교수님이랑 이제 논문을 쓰게 된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연애? 방송 사고예요. 잠깐 어떻게 된 거죠? 네? 청취자들은 갑자기 무슨 일이야? 누구랑? 교수님이랑 뭐 논문을 쓰는데 연애라고? 네, 연애도 잘 하고 근데 있고요. 그 이제 많이 뭐 해봤네. 관련해서 이제 약 2주 후에 맞아요. 발표도 말터에서 발표도 하시죠. 맞아요. 네. 그때 제가 다 몰려 있어요. 그때 말터의 발표도 그 주제로 해서 그때까지 어느 정도는 완성해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막 하고 있고 또 박재 선생님 발제도 딱 그 전날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준비도 뭐 이찬영 선생님께서도 하고 있지만 저도 그 바로 다음 발제이기 때문에 저도 그걸 준비하느라 어제까지는 좀 바쁘게. 네. 앞으로가 더 문제겠네요. 그렇죠. 잔인한 4월이 되겠네요. 네. 4월 한 달 동안 아주 뭐 발표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4월이 없어지겠네요. 네, 4월이 없어지는 거지 뭐. 네. 없어지는 이미 계획돼 있어요. 4월이 없는 게. 네, 뭐 그래도 뭐 뜨겁게 보내시면. 네. 네. 열정적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패널 선생님들의 소개와 이제 우리 덕담은 아니고 그냥 서로 뭐 근황 토크는 끝났고 저희가 이제 이 콘텐츠를 어떤 걸로 할지를 얘기를 하다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 실제로 녹음을 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는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시행착오를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단순하게 소논문 하나 정해서 이제 이왕이면 저자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저자 선생님이 지금 옆에 나와 계신데요. 네.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요?
그 이분과 핵인싸로 소개해 아, 주세요. 네. 갑자기 생각이 났어. 이제 저희가 그 논문을 쓰면 이제 뭐 KCI나 이런 데서 인용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는 다른 사람의 논문을 쓸 때 이제 그 다른 분의 논문을 이제 인용을 한 횟수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게 그게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횟수 말고요. 저희는 이제 통칭 술자리 인용 지수라고 부르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이제 술자리에서 있다 보면 꼭 저희가 없는 사람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게 꼭 그러니까 뒷담화 인용 지수가 아니라 자꾸 언급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에피소드나 일종의 명언이나 뭐 여러 가지 언행들이 주인공인 거죠. 주인공. 그렇죠, 그렇죠. 네, 자꾸 주인공. 이제 우리의 이 뇌리 속에 자꾸 박혀 있는 그런 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인용지수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래서 옆에 나와 계신 오늘 리뷰할 논문의 저자이신 연세대학교 김민구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민국입니다. 논문의 인용지수가 1등이어야 되는데 술자리 인용지수 높으시잖아요. 술자리 언급 인용지수 1, 2를 나타낸다고 하니 충분히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럼요. 이렇게 제가- 저를 소개해주니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인용지수 논문 인용지수도 아주 높으시고 아까 인용지수 말씀을 하시자마자 제가 저자 선생님 표정을 봤는데 아주 어깨가 이렇게 막 그 얘기를 하시는 줄 알고 웃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당연히 물론. 높으시지만 네, 뭐 아닙니다. 물론 논문 수도 굉장히 많으시고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진짜 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정말 뭐 하고 지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학기 이제 첫 학기 처음 시작하고 수업을 맡은 게 좀 많다 보니까 3월 한 달은 거의 수업하고 수업 자료 만들고 뭐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눈 딱 떠보니까 딱 지금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지내왔고 좀 지금도 아직 한 학기 끝날 때까지는 아무래도 계속 정신없이 지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그냥 옆에서만 봐도 너무 바빠요. 맞아요. 네. 일단 뭐 강의 자체가 맞아요. 아주 다채로운 맞아. 성격의 강의를 다채로운 학교에서 많이 하시다 보니까 바쁘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래서- 저희 그것도 봤잖아요. 그 선생님의 강의 PPT 네. 를 봤는데 녹음 시작하기 전에 쭉 보여주셨는데 아, 네. 예전에 또 저도 자랑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자랑이었어요. 맞아요. 결과적으로 자랑이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였죠. 나 이만큼 고생한다. 네, 이렇게 힘들게 만든다. 왜냐면은 김상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쵸? 맞아요. 어떤 변화죠? 예전에 저도 이제 오늘 게스트 선생님의 수업을 예전에 들었었는데 그때 PPT는 정말 좋았겠어. 빈칸이 없는 줄글에 그 있잖아요. 국어에서 크게 아. 두 분야로 나누자면 약간 이제 짧게 이렇게 빈틈 이렇게 빈 공간 많고 이렇게 약간 키워드 위주의 PPT가 있다면 정말 그냥 그 상태로 한글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면 발표문이 될 것 같은 PPT가 있죠. 맞아. 그런 스타일의 맞아. 이제 항상 PPT를 고수하셨는데 맞아. 갑자기 그림이 막 나오더라고요. 오. 네. 오, 되게 많이 웃긴, 변하셨네요. 심지어 웃긴 짤방이 막 네. 오. 약간 웃긴 것들로만 그래가지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거니까. 학생들 강의 평가가 두려워서 학생들 강의 평가 잘릴까봐 나름대로의 생존책으로 이 녹음을 기억하고 이제 이 학기 말쯤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렸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함께 이야기할 논문을 간단하게 이제 저자 선생님의 입으로 한번 소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뭐 원하시는 분량으로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뭐 오늘 뭐 소개할 논문 아니면 뭐 같이 얘기해볼 논문으로 들고 온 게 제가 쓴 논문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이 접속문의 의미 통사 구조와 운율 실현 양상이라는 제목이고 2018년 12월에 게재가 됐고 국어학 88호에 게재가 돼 있는 논문입니다. 근데 이제 굳이 이 논문을 같이 리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한 것도 있죠. 예, 지금 말씀해주시고 이찬영 선생님께서 이제 먼저 제안을 해주셨지만 이 논문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최근에 제가 이제 공동 연구를 좀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공동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 공동 연구자인 하영우 선생님이죠. 사실 제가 저 혼자 쓴 논문은 아니고 이제 하영우 선생님이 같이 쓴 논문인데 이 음성학과 통사론이라는 어떻게 보면 전혀 접점이 없을 것 같은 두 다른 학문 분과의 사람이 만나서 게다가 어떻게 보면 다른 학교 사람들이 또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뭐 통사론 연구회를 하거나 그다음에 말터를 하거나 했을 때 우리의 목적 이상이라면 다른 학교 사람들과 모두 함께 어울려서 같이 연구도 하고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자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첫 팟캐스트 녹음하는 의미와 관련해서 이 논문을 함께 같이 얘기해보고 뭐 논문의 내용도 뭐 얘기는 하겠지만 이 작업을 함께 하면서 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떻게 작업을 진행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논문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먼저 그러면 네. 논문의 전체적인 리뷰를 한번 네네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논문은요, 그러니까 접속문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연결음이 고로 연결되어 있는 접속문을 대상으로 해서 접속문의 의미 통사 구조와 운율 구조가 서로 어떠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느냐를 이제 살펴보려고 했던 논문이고요. 그 상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국어 통사론에서 이제 논쟁이 돼 왔던 대등 접속문의 설정이 과연 타당한가? 여기까지 이제 논의를 이제 나아가서 논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많이 하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할 때 이 어떤 문장이 있다라고 하면 그 문장은 여러 가지 층위로 나뉠 수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일단 뭐 통사층위가 있을 거고 우리가 이제 통사론에서 많이 논의하는 통사층위. 그다음에 이제 의미론적인 구조가 있는 의미층위가 있을 거고 화용론적인 층위가 있어서 화용적인 층위가 있을 거고 근데 이 정도까지는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의미론적 층위, 통사론적 층위, 화용론적 층위.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을 연구한다고 하면 이 세 가지 층위 정도는 함께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기능주의 통사론이 어느 정도 이제 힘을 얻게 되면서요. 예전만 하더라도 통사론을 연구하는데 의미층위와 화용층위를 끌어들인다. 그러면 이제 이런 소리를 들었죠. 아니 저는 근본도 없는 통사론자. 그쵸. 그랬죠. 네. 그랬었는데 최근에야 뭐 정보구조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의미와 하용층위와 문장 간의 관계를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문장은요 운율층이나 의문층위로도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유의미한 분석 결과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의문층위로 잘 분석을 안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문장에서 단어라는 게 주로 어떤 의문단위랑 관련이 되느냐. 그다음에 문장에서의 뭐 어절이라는 게 어떤 의문단위랑 관련이 되느냐. 문장에서 구라는 게 어떤 의문단위랑 관련이 되느냐. 아니면 문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문단위랑 관련되느냐. 그래서 뭐 이 의문론에서 설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의문 단위들이 있잖아요. 그 의문 단위와 통사론에서 말하는 통사 단위가 서로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연구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일정한 연구 결과가 잘 안 나온대요. 연구 결과 뭐 예를 들어서 단어는 무조건 뭐 의문론적 단어랑 무조건 일치한다 라든가 그런 결과가 잘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통사론을 연구하면서 의문론적인 거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없죠. 주로 뭐 문장 유형 다룰 때 뭐 억양 패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주된 분야인데 이제 하영우 선생님과 이제 음성학을 같이 뭐 공부를 하다 보니까 통사론 층위에서 음성 층위나 의문 층위에서 다뤄야 될 문제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예가 정보 구조고요. 또 하나의 예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지금 다루게 될 접속문인데 이 접속문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접속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 구조나 통사 구조에 따라서 이 접속문의 운율 실현 양상이 달라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연구를 좀 해보니까 이제 실험 결과를 좀 살펴보니까 대등 접속문 같은 경우는 대등 접속문을 이루는 경우에는 대등 접속문은 이제 그렇죠. 의미 구조와 통사 구조가 모두 대등한 구조를 이룬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 의미 구조와 통사 구조가 운율 구조에도 반영이 돼서 이 점진 하강 양상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나면 점진 하강 양상이라고 한다면 뭐 저도 하영호 선생님이 말하면 이제 아마 형 틀렸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처음에 발언할 시작하죠. 이렇게 들숨을 한번 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이렇게. 그래서 접속문을 얘기할 때도 뭐 철수는 밥을 먹고 영희는 밥을 먹었다라고 하면 이 두 문장이 별개의 문장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후행문을 말할 때 이게 숨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치가 올라가요. 네. 이게 점진하강 재설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숨을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말할 때 숨을 쉬면서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피치 곡선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점진하강이 계속 일어나요. 숨이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데 새로운 문장이 발화될 때는 다시 숨을 쉬면서 점진하강이 재설정됩니다. 리셋이 일어나는데 그런 양상이 이 대등 접속문에서는 나타나던데 종속 접속문에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통사적 경계를 이 점진하강 재설정 양상 자체가 종속 접속문과 대등 접속문에 있어서 통사적 경계를 구분해주는 어떤 근거가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건 이거죠. 대등 접속문은 통사구조 한국어의 대등 접속문 같은 경우는 의미구조만 대등하고 통사구조는 대등하지 않다. 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의미구조와 통사구조 다 대등하다라고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등 접속문의 대등성이라고 한다면 의미구조와 통사구조가 양측에서 모두 대등하다는 건데 그럼 이 운율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게 과연 뭔가 의미구조냐 아니면 통사구조냐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를 굳이 선택할 이유는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그걸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죠. 근데 여러 가지 것들을 쭉 살펴봤을 때 의미론적인 요인보다는 통사론적 요인이 운율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통사 구조가 이 접속문의 운율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다면 한국어에서도 이 운율 구조 양상을 살펴봤을 때는 한국어에서의 통사적 대등성도 충분히 설정 가능한 거 아니냐. 뭐 의미 구조만 대등하고 통사적 구조는 대등하지 않다가 아니라 통사적 구조도 대등하다라는 근거로서 점진하강 재설정 양상 이것들을 근거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저희 논문의 리뷰 아주 간단한 리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길었나요? 아니요. 네. 충분했습니다. 네. 네. 충분히 길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얘기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후반부에서 네, 네. 그렇다면은 통사 구조와 의미적 요인 중에서 어떤 게 더 영향을 미치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쓰셨던 일종의 방법론이 지금까지 이제 통사적 대등, 그러니까 병렬문에서 의미적으로 나뉘는 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이제 이접, 순접, 역접으로 나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드러나는 양상을 또 확인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이 논문의 4.2를 보시면요, 이제 순접의 고와 다른 이제 이접, 역접의 관계를 이루는 연결어미들을 이제 비교를 했는데, 이제 순접의 고나 이접, 역접은 모두 우리 대등 접속문으로 다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 설정이 되는 건데, 지금 대등 접속문의 의미 관계에 따라서 이제 점진 하강의 기울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통사적 독립성이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통사적 독립성인지 이게 의미적 독립성인지 모르겠지만, 의미적 독립성이 차이겠죠. 왜냐면 이미 둘 다 대등 접속문인데 이접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의미적으로 덜 연관돼 있고 역접 같은 경우가 항상 의미적으로 더 연관돼 있기 때문에 실제 그래프를 보면 이 점진 하강 기울기가 점진 하강의 기울기가 역접에서 가장 덜 나타납니다. 가장 낮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종속 접속 같은 과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게 대등 접속문은 점진 하강 기울기가 플러스 범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종속 접속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마이너스 범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진 하강 재설정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대등 접속문 같은 경우에서는. 근데 이게 동등한데, 근데 이제 의미론적 차이가 나죠. 역접, 순접, 이점에 따라서 점진 하강 기울기가 의미론적 독립성이 더 큰 것일수록 점점 기울기가 더 커진다라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근데 이제 의미론적 독립성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냐면 실제로 이게 그래프를 나타낸 것과는 다르게 통계적인 이제 그 유의미성을 살펴봤을 때는 이접과 순접이 거의 같은 결과고요. 그러니까
이접과 순접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이제 이접, 순접과 그 나머진 역접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프상의 기울기 차이는 이접, 순접, 역접 순으로 기울기가 적어진다는 거였는데 통계적 유의미성 결과를 살펴봤을 때는 이게 이접, 순접, 역접 이접과 순접은 똑같고 역접이 이제 차이가 난다는 결과가 나타난 거죠. 그렇다면 의미론적 차이가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면 이 세 가지 이접, 순접, 역접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역접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지고 이접과 순접이 별 차이가 없더라. 그렇다면 이러한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게 어떤 거였냐 봤더니 통사적 양상이 그렇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순접과 이접은 모두 x 연결음이 하다. 그러니까 뭐 순이가 밥을 먹고 영희가 밥을 먹고 한다. 뭐 순이가 밥을 먹거나 영희가 밥을 먹거나 한다처럼 x 연결음이 하다. 이런 구성은 치환이 가능한데 네. 역접은 그게 불가능하죠. 뭐 그쵸. 뭐 순이는 밥을 먹었지만 철수는 떡을 먹었다 했는데 순이는 밥을 먹었지만 영희는 철수는 밥을 먹었지만 한다.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x 연결음이 구성이 가능하다는 건 두 구성이 사실상 통사적으로 대등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순접과 이접 같은 경우는 그 통사적 특성이 성립을 하는데 역접 같은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아까 어떤 양상과 동일한 거죠? 순접과 이접은 통계적으로 점진하강 기울기에 별 차이가 없었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별로 없었지만 역접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 양상이 이접, 순접, 역접이 가지고 있는 의미적 차이보다는 통사적 특성의 차이와 일치하는 결과라는 거죠. 그렇다면 점진하강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의미론적인 차이보다는 실제로 의미론적 차이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게 검증이 안 됐어요. 의미론적 차이인지 통사론적 차이인지 검증이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등 접속문에서는 무조건 점진하강 기울기가 양의 값으로 나오고 종속 접속문에서는 무조건 점진하강 기울기가 음의 값으로 나왔는데 근데 종속 접속문이든 대등 접속문이든 둘 다 통사 구조와 의미 구조가 다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거는 통사 구조와 의미 구조 모두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결론을 내려야지 통사 구조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등 접속문만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서는 의미적 차이보다는 통사적 특성 차이가 오히려 점진하강 기울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더라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검증해야 될 부분은 많을 것 같아요. 아직 이 부분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검증이 됐다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현재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이제 밝혀낼 수 있었던 거는 한 이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뭐 대략적인 소개를 이제 들었고 어떤 기본적인 논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모여 있는 이제 선생님들이 뭐 다들 훌륭하시지만 당연히 이제 이 저자 선생님의 어떤 이 논지를 완벽하게 뭐 이렇게 비판을 한다거나 뭐 이게 문제 제기를 한다거나 하는 게 뭐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거나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방송의 취지는 말 그대로 그냥 독자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 궁금했던 것들을 위주로 그냥 편하게 질문한다고 생각하고 해주시고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그래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뭐 아프리카에서처럼 막 이렇게 댓글 올라오고 그러나요? 누구누구님 질문 뭐 이런. 저희가 이제 발전을 하면 생방으로 이제. 여기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생방으로 하면. 스튜디오로 빌리던가.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 와이파이가 안 돼요. 와이파이가 안 돼요. 터지질 않아요. 인터넷으로 됩니다. 인터넷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 집이에요, 저희 집. 크게 좀 질문의 종류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좀 방법론에 관한 질문. 그러니까 물론 하영구 선생님께서도 계셨으면은 훨씬 더 이제 정말 뭐 여러 가지 좋은 답변들 많이 들을 수 있었겠지만 같이 물론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또 저자시기 때문에 이 취한 방법론 자체가 일반적으로 국어학에서 이제 해왔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궁금하거나 뭐 이제 의심이 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쭉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방법론들을 통해서 지금 김인구 선생님이 쭉 말씀해주신,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의 주장과 논거 이제 그리고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질문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뭐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뭐 아주 간단하게 그냥 이게 좀 궁금했어요. 이제 실험적 연구잖아요. 네. 실험 음성학적 연구 방법론을 통한 연구인 건데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궁금했던 거는 섭외를 어떻게 하고 장소,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는 어떤 장비가 쓰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는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이게 정말 그 실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예. 뭐 일단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가설을 먼저 세워야 되겠죠. 사실 그게 더 중요해요. 네. 피험자를 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다 보니까 대체로 실험 결과값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결과값을 얻었을 때 충분한 논의가 가능한가, 이런 논의부터 처음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결과값이 나올 것 같은 것들만 대상으로 골라서 하죠. 그래서 저희가 연구 대상으로 삼으려 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고르고 한 이제 논문이 2개로 이제 실험을 했고 논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설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뭐 이야기를 풀 수 있을지,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이걸 결정하는 작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초반에 그 세팅하는 작업이, 세팅이라기보다는 이제 서로 두 연구자가 의견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이 시간이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실험 문장을 짜야 돼요. 실험 문장을 짜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연구 주제가 정해졌다고 합시다. 그래서 접속문의 의미 통사 구조와 운율 실현 양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 그러면 실험 대상을 정해야 되는데, 실험 문장을 정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어렴풋하게 어떤 걸 연구해야 되겠다라고만 생각해가지고는 실험 대상을 짤 수가 없고요. 그냥 무턱대고 짜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정교하게 이제 실험 문장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문이 어떤 접속문이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비교 대상을 뭘로 삼을 것이며, 그 논의에 따라서 이게 정해져야 되는 거죠. 처음에. 실험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무슨 논의를 할 건가 정하는 작업이 굉장히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실험 문장을 짜는 것도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제약들이 붙습니다. 일단 음절수 제약이 붙고요. 전체 문장의 길이가 너무 길어져 버리면, 이거는 뭐 점진하강, 의미 통사 구조와 상관없이 전진하강 양상이 일어나요. 문장이 길어지면 사람이 한번 숨을 끊었다가 다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실험을 할 수가 없고요. 실험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적절한 길이의 문장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 읽어보시면 혹시 아시는 거 있지만 뭐 지읒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격음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네. 이게 이런 자음들이 들어가면 피치 값이 갑자기 유달리 높아진대요. 그래서 이걸 통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자음들을 쓰지 않고 문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엄청나게 제약이 따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어떤 제약이 있죠? 문장 길이 제약 생기고요. 그 다음에 자음에 대한 제약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약이란 게 명확하게 의미 구조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피험자들이 봤을 때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끔 문장을 짜야 되기 때문에 맥락이나 이런 것들도 잘 짜야 됩니다. 의미론적 맥락이나 이런 것도 잘 짜야 돼서 이 문장을 짠 걸 가지고 국어학자나 일반인들에게 보여줘요. 이 문장을. 문장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 그 문장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질문 답변처럼 만들어 놓은 이유 있죠. 네. 이거는 맥락을 안 주면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문장을 제시하면 힘들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질문을 이제 앞에 던져주고. 네, 뭐 예로는 이런 게 있네요. 그러니까 표 149쪽의 표 2에서 그쵸. 이제 순접, 역접, 이접으로 구분했을 때 뭐 네. 나영이란 용민이는 주말에 뭐 했어? 라는 걸 질문으로 가고 이제 그쵸. 피험자가
나영이는 놀러 갔고 용민이는 공부했어요라는 문장을 발화하는 예. 식으로. 예. 예.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음절이 다 똑같네요. 예. 지금 보니까. 예. 그러니까 3434로 거의 맞추고요. 3434 44 그게 거의 맞추고요. 그것도 그게 정해져 있어요? 네. 세 개, 3, 그러니까 4, 이제 3, 4 이렇게? 꼭 그렇게 정해지는 건 아닌데 네. 어떻게 맞추다 보면 3434 44 이런 식으로 맞춰지게 되죠. 음. 그러니까 사음절로 웬만하면 맞추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사음절이 아니라 사어절 이제 이제 띄어쓰기 단위 말고요. 음운론조 단위로. 네, 음운론조 단위로. 나영이는 놀러 갔고 네. 용민이는 공부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예. 네, 그 뭐 나영이는 돌을 들어 마당으로 옮겨놔요. 이런 식으로 거의 16자리에 거의 맞췄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시면 진짜 격음이랑 경음이 없죠. 예. 그래서 이름을 왜 나영이랑 용민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런 그런 거구나. 이유도 있어요. 예. 저 안 그래도 그것도 언뜻 물어보려고 했는데 앞에서는 막 철수, 영희, 아버지, 어머니, 네. 농부 다 나오다가 네. 이 뒤부터는 다 나영이와 용민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예. 철수 이런 예 쓸 수가 없어요. 치읓이. 네, 치읓이 들어가서 초반에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나영이 용민이까지는 좋은데 뭐 각각에 해당되는 뭐 계기나든지 인과에 해당하는 예를 만들기 위해서 전형적인 애들을 쓰려고 하면 다른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런 단어들이 꼭 이렇게 지읒이나 파차름이나 마차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게끔 예문을 짜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예문이 조금 지금 보시면 DB를 보고 안내문을 만들어요. 굉장히 좀 일반적이진 않죠. 어떻게 이런 예문을 생각해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백과사전을 보고 안내문을 만들어요라든가 백과사전을 보고 뭐 과제를 해요.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음저술 제약도 있는 데다가 자음 제약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맞춰서 그래서 이거를 짜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걸 짜는데도요. 그리고 이거를 다른 이제 국어학 하는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예문을 보여주고 이상하냐 안 이상하냐 이제 한 번 더 검증을 받죠. 그 마지막 종결어미들을 다 요로 했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뭐 이게 음절수를 맞추려면요. 이게 사음절이 되려면 했습니다. 뭔가 제일 확실하잖아요. 했습니다도 안 되고요. 네. 뭐 하죠 이런 것도 안 되고요. 근데 하조도 지읒이 네, 들어가네요. 네, 했습니다도 시옷이 들어가서 땡땡땡요 이렇게. 네.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죠. 그냥 그 반말체들은 안 돼요? 뭐뭐 했어 뭐 이렇게 하면? 했어도 되죠. 예. 해도 되는데 이제 그 숫자를 맞추려니까 네, 숫자를 맞추려다 숫자를 맞추려다 보면 보통 사음절로 맞추는데 근데 처음에 했어요 뭐 요 했으면 보통 이제 다 요로 맞춰줘요. 나영이는 공부하고 용민이는 놀러 가 이렇게 하면 안 맞잖아요. 그쵸. 처음에 하면 맞춰주기 시작하면 경우의 수가 감춰들니까. 네. 물론 되죠. 예, 물론 그냥 반말체로 그냥 해도 네네. 상관은 없는데 이제 숫자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요로. 해요체로 하는 게 상대적으로 편한 거겠죠. 저는 궁금했던 게 여기 그 피험자 실험의 피험자가 20대에서 30대 표준어 여성 화자 10명이라고 네네. 되어 있는데 150쪽에. 네. 네, 근데 이게 왜 여성 화자만 쓰는 건지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네. 저도 물어봤어요. 왜 여성 화자냐고 했는데 여성 화자들이 피치 값이 정확하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실험하기 나중에 실험 결과값 측정하기가 좋대요. 남성보다는. 저는 이거를 보고 안 그래도 체크를 해놨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변인을 이 안에서 맞춰놓으려고 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것뿐만은 아닌 거네요. 네. 그러니까 여성 화자들이 보통 음성학 실험에서 모두 그래서 여성 화자들이 그래요? 실험에 참여를 한대요. 네. 그 전에도 그랬고요. 확실히 근데 정말 그래요.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 실험에 참여를 하면 이제 이 연구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실제 녹음한 걸 듣고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세그멘트 이제 분절하는 이제 그걸 해요. 저는 처음에 1차 기초 자료로 그냥 먼저 하거든요. 네. 근데 이 피치 값이 낮은 여성들도 있어요. 피치 값이 모두 다 높진 않고요. 낮은 여성들도 있죠. 근데 이제 피치 값이 높은 여성들보다는 확실히 들을 때 이게 잘 안 들려요. 피치 값이 높은 사람들이 훨씬 더 이게 편하죠. 실험하기 훨씬 용이한 거네요. 네, 실험 값을 정하기도 용이하고, 용이하고, 그 다음에 아마 그런 것도 있겠죠. 남자 여자를 섞어 놓으면
아무래도 피치 값의 차이 때문에 평균 값을 냈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 변수가 하나 더 늘어나는 그쵸. 거니까. 아무래도 변인을 최대한 통제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뭐 이 실험 문장이 다 짜지고 나면 부탁되고 10명을 모두 다 녹음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파일럿을 합니다. 여기 파일럿도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녹음을 해요. 그냥 가까운 사람들 뭐 하영호 선생님 뭐 동생이라든지 이렇게 뭐 통제하지 않고 일단 그냥 한번 들어봅니다. 대충 어떤 값이 나올 것 같다는 걸 일단 예측을 하고 다음 실험을 진행을 하죠. 왜냐면 결과값이 안 나올 텐데 파일럿을 또 안 해보고 힘들게 10명을 했는데 결과값이 안 나오면 이제 힘들잖아요. 그쵸. 유의미한 결과가 네. 안 나오면 또 마음 아프죠. 그래서 기껏 했는데. 두 사람 정도 한번 녹음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5사람을 녹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했던 거 이제 그냥 대충 들어보고 이제 5사람을 그냥 그때부터 진짜 파일럿 스터디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논문이나 이런 거 어떻게 발표를 합니다. 논문을 써봅니다. 통계적 검증값도 내보고 이렇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다시 5사람을 더 녹음을 해서 이제 최종 통계적 유의미성을 이제 보장할 수 있게끔 토큰수를 확보하고 난 이후에 이제 논문으로 발표를 하는 거죠. 아, 그 10명을 한 번에 한 것이 아니라. 5명 이렇게 하는데 5명을 뭐 한꺼번에 다 하는 건 아니고 피험자 구하기가 좀 생각보다 어려워요. 피험자 구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처음에 10명을 무조건 딱 하는 게 아니고 한 13명 정도를 해요. 왜냐면 버리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버리는 것도 생기기 때문에 한 12명에서 13명 정도 하고요. 뭐 더 많이 하면 좋죠. 근데 이제 피험자 구하기가 좀 어렵고요. 피험자들은 이제 하영호 선생님이 이제 음성학을 전공을 하시니까 뭐 고대에서 피험자를 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영호 선생님의 이제 같은 이제 방 선배 오재혁 선생님이라고 이제 계신데 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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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는 오재혁 선생님 계신데 오재혁 선생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음성학 연구를 하시니까 거기서 피험자를 뭐 구하는 경우도 있고 뭐 녹음실은 뭐 고대도 있고 뭐 건국대에도 있고 해서 녹음실 구하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피험자 구하는 게 어렵고 녹음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기관에 있는 대로 하시고 근데 이 녹음실을 이용하지 않으면 다른 잡음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조용한데 한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뭐 이 방에 있는 뭐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전 뭐 저런 거까지 다 들린대요. 워낙에 좋은 걸 쓰다 보니까. 그래서 아주 방음 시설이 잘 돼 있는 녹음실을 이용을 하고 보통 녹음 한 번 할 때 피험자들한테 한 30분 정도 녹음을 하는데 1시간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1시간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 보통 한 5,000원 정도의 문화상품권을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영호 선생님은 매번 녹음을 좀 여러 번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개만 녹음하는 거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실험 계획을 한 2-3개쯤 잡아놓고 그 2-3개의 실험에 해당하는 녹음 결과를 모아서 이제 피험자 한 분이 여러 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나름대로 괜찮은 게 필러 문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끼리. 왜냐면 그런 결과. 이 문장들만 하면은 피험자들이 이거 의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 실험할 논문들을 필러 문장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같이 넣어버리면 훨씬 더 실험의 타당성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실험 방법과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하는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장에 딱 20개를 만들어 놓고 피험자 한 명이 20개의 문장을 발화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특히 심리학 실험, 그러니까 심리학 실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실험 음성에서도 굉장히 그 필러를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실험의 대상이 되는 문장보다 필러를 더 많이 넣는 게 일반적인 관례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길래 어떻게 하셨나라고 여쭤보려고 필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저희가 실험 결과로 쓰진 않은 저희가 이제 알아보려고 했던 게 몇 개가 있어요. 뭐 녹음 이제 연구를 하려고 했던 게 뭐 제시어의 운율 실현 양상이 어떤지, 그다음에 후보충 구문의 운율 실현 양상이 어떤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사실 연구 관심 주제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필러로 넣어가지고 이제 연구를 같이 이제
하기도 했죠. 네. 그래서 뭐 순차적으로 다 읽는 건 아니고요. 다 읽는 건 아니고 어쨌든 피험자 구하는 게 그러니까 실제 녹음 자체는 쉬워요. 녹음 자체는 쉽고 그다음에 뭐 녹음실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근데 이제 앞에 사실 그 실험 문장 짜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특히나 이제 피치 값을 본다. 그러니까 높낮이 값을 본다 그러면 그 높낮이 값의 변수를 주지 않는 환경에서 문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극한 직업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뭐 머리를 하영석이나 저랑 뭐 머리를 막 이제 쥐어짜면서 네, 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왜 자꾸 그러니까 이 아까 논문에서는 점진 하강 재설정이 여기서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했는데 왜 자꾸 피치 얘기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점진 하강 재설정이 기울기를 설정을 할 때 그렇죠 이제 각각 음운구에서 상위선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네, 피치 값에 네. 상위선을 연결해서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피치 값 연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문장에서의 각각의 이제 어절에서 나타나는 그 피치 값 중에 상위선들, 상위 값들을 연결시켜 놓은 값인데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피치 값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기본적으로 떨어지죠. 네, 기본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쵸. 뭐 비유컨대 투수가 공을 던지면 포수까지 가는데 똑같은 속도로 나가지 않죠.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듯이. 비유가 좀 별론가요? 아니에요. 더 어려운 비유인가요? 아니 맞죠 네. 기본적으로 떨어지는데 네. 네. 아 근데 마찬가지예요. 또 몰라요. 여기 있는 멤버들은 지금 다들 야구를 좋아해서 그런 건데. 아니 저도 사실 이거 논문 나오자마자 처음 읽었을 때 아니다 발표 처음 통사론 연구에서 하실 때는 그걸 발표로 들으니까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점진 하강 기울기라고 하는데 상승은 없어?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피치라고 또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였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날숨이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거기서 한번 딱 올라가는 지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러니까 그거니까. 상식적이죠. 우리가 별도의 문장을 말한다고 했을 때 문장을 다시 시작한다면 다시 숨을 쉬고 피치값을 높여서 다시 말을 하는데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냥 쭉 이어서 피치값이 계속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사실 이 점진하강 재설정이라는 것 자체는 말이 어렵고 사실 기본적인 아이디어나 어떤 원리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쉬운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등 접속문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별개의 문장이니까 중간에 이 접속문의 연결음이 부분에서 점진하강 재설정이 이제 후행 문장이 시작될 때 점진하강 재설정 양상이 나타나지만 종속 접속문 같은 경우는 그냥 두 문장이 하나의 문장이기 때문에 점진하강 재설정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정말 근데 일관되게 나타났어요. 정말로. 점진하강 재설정이 안 나타났어요. 종속 접속문에서. 대등 접속문에서만 점진하강 재설정이 나타나고요. 이거는 어떤 것에서 다 일관되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사실 정말 재밌는 결과인데 저희 뭐 알잖아요. 국어학 논의에서 이런 것만 논의해가지고는 그렇죠. 삐 처리해주나 너무 뭐 문장을 끝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어 없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한국어는 주어가 잘 점진 하강 기울기 이 방법론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등 접속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음의 값을 양의 값을 나타내죠. 점진 하강 기울기 자체가.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종속 접속문에서는 음의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 주장을 하셨던 것도 이게 정도성의 차이보다는 질적인 차이로 볼 수 있다. 딱 0을 기준으로 나뉘어버리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는 대등 접속문의 내적인 차이를 봤을 때는 역접, 이접, 순접이 또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정도성의 차이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론이 그러니까 생각을 했던 게 이 절대값으로서의 차이와 정도성의 차이를 모두 드러내줄 수 있는 방법론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이런 음성학 쪽에서 이런 어떻게 뭐 문장 구조라든지 이런 문법론과 좀 관련이 있는 연구에서는 아주 좀 획기적인 방법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겠네요. 근데 어떤가요? 그거는 네. 뭐 그러니까 그게 뭐 획기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진다 아니다 이거를 판단하기 어려운 게 이런 논문 자체가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통사론을 이렇게 접목시킨다거나 의미론을 접목시켜서 하는 논문들이 있긴 한데요. 근데 이제 이게 음성학자들만 연구를 하다 보니까 통사론적 사실이나 의미론적 사실과 관련한 깊은 사실들까지는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업이 필요한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하영호 선생이랑 저희가 모여서 늘상 하는 얘기가 아니 내가 만약에 이 논문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하영호 선생 혼자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낼 수 있었겠어? 라고 물어보면 못 낸다고 그러죠. 왜냐? 통선으로 사실 모르니까요. 대등 접속문과 종속 접속문의 차이가 뭔지, 대등 접속문이 가지고 있는 고 접속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접속문의 양상이라든지, 대등 접속문 중에 역접, 위접, 순접이 가지고 있는 통사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른다고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 깊이 있는 논의가 못 나오고요. 사실 저희 논문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곽수경 선생님이라고 2012년에 예. 그분이 이제 점진하강 네. 설정을 가지고 논문을 쓰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점진하강 현상 자체를 이제 주제로 다룬 건데 거기에 예로 나온 게 이제 초점, 정보구조의 초점, 그다음에 접속문이었는데 그냥 이런 데 적용이 된다 정도였지. 이 점진하강 재설정을 가지고 뭐 어떻게 뭐 해석을 할 수 있고 통사적으로 뭐 정보구조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조금 부족했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